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 요약집 교재 708페이지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자, 이 상임법은 앞 시간의 주임법과 마찬가지로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거죠. 무슨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거냐?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기할 목적으로 만든 주임법과는 달리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라는 거죠. 자, 재정 목적에서도 주임법과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상임법을 학습할 때는 항상 주임법과 비교하는 생각을 좀 가져주셔야 됩니다. 비교 문제도 자주 나오죠. 자, 2절의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인데 이 상임법은 상가 건물, 즉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입니다.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상가 건물은 우리가 상임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 등록이 없는 종교단체라든가 자선단체라든가 각종 친목 모임, 동창회 사무실 이런 사무실을 상가 건물의 임대차회가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거는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국민 경제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보정 금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아예 상임법의 적용 자체를 배제해버리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임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죠. 그래서 주택임대차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보정 금액이 얼마든지 관계없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보호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주거생활과 경제생활의 차이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주거생활은 아무리 보정금액이 많은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주거생활은 안정시킬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는 보정금액이 많은 임차인의 경우는 경제생활이 기본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보호해가지고 안정시킬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정금액, 이 대통령이 정하는 보정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각 지역별로 대통령에서 보정금액을 기준을 설정해놨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건데 문제는 이 보정금액을 산정할 때 환산한 금액을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뭘 환산하느냐 하면은 월차임을 보정금액에다가 합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월차임에다가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을 보정금액에다가 합산한 금액, 그 금액을 보정금액으로 판단하시라라는 소리입니다. 이 환산 보정금액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소액 임차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환산 보정금을 적용해서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별로 환산 보정금액의 규모를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시험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할 때는 이 점을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조차도 이 점을 간과해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되는데 70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당구장이 있죠. 3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항력과 임대인의 지위 승계에 관한 규정, 그리고 10조에 계약갱신 요구에 관한 규정, 그리고 10조의 2조 계약갱신의 특례에 관한 규정, 권리금 등에 관한 규정, 그리고 10조의 8조 차임의 연체와 해지에 관한 규정, 이런 규정, 그리고 19조의 상가건물 표준 임대차 계약서 권장에 관한 규정, 이런 규정들은 환산 보정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턱대고 이 환산 보정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는 무조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임법의 일부 규정, 지금 읽었던 그런 일부 규정들은 아무리
보증금액이 많은 환산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의 경우에도 적용을 해서 보호를 해준다라는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정들이 상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지문을 구성할 때도 상당히 실수를 연발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식으로 지문을 내면은 실수하시면 안 되겠다는 거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라고 하면은 O 처리하셔야 됩니다. 왜? 이 규정만큼은 환산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임차인의 경우에도 적용을 해서 보호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신설된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죠.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에 관한 규정도 다 이 환산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의 경우에도 그 규정을 적용해서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 2번으로 갑니다. 이 법은 목적 건물에 등기하지 아니한 미등기 전세 계약에 관해서도 이를 준용합니다. 이건 주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등기 전세, 소위 채권적 전세 계약의 경우에도 우리가 특별법을 적용한다라는 거죠. 다만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호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은 것은 주임법과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3절에 주임법과 마찬가지로 상임법상의 최소한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대항 요건은 등기 대신에 갖추는 거죠. 상임법에서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 주임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 신고죠. 상임법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그렇게 요건을 갖추면 그 다음날 1.0시부터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생기는 것은 주임법과 똑같다라는 거죠. 뒷페이지 710페이지에 2번 임차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는 것은 주임법의 규정과 똑같습니다. 3번 임차권은 임차 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임차 건물의 경락에 의해서 임차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증금액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없는이 아니고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가 되는 거죠. 이것도 주임법과 동일한 규정입니다. 그 다음 4절에 등록사항 등의 열람 제공 등에 관한 규정은 당연히 주임법에는 없는 규정이죠. 그래서 1번 보시면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사항 등의 사업자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확정일자는 상가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라는 거죠. 그 점이 주임법과 또 차이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제5절에 보증금 회수에 관한 보호 규정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규정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항 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 받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 계약 정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매각대금,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즉 우선 변제권이 있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이 규정 다 주임법과 동일한 규정이죠.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 등이 우선 변제권을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도 주임법과 똑같습니다. 이 금융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하는 조건으로서 임차 보증금의 대출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죠. 그러면 이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우선 변제권을 그대로 승계를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대출해준 그 대출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6절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이 부분도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똑같은 취지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특별히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뒷페이지 가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은 임대차 기간에 관한 또 임차인의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시스템은 주임법과 똑같습니다. 다만 최소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다는 점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에 있어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경우라면 그 기간을 1년으로 처리하고 다만 임차인의 경우만큼은
임대인과 약정하면서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라면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계약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도 다 주임법과 똑같습니다. 자, 제8절 이 조문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만 있는 거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없습니다. 계약 갱신을 요구할 권리를 임차인에게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계약갱신 요건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둔 취지는 원래 권리금 회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임대차 계약 기간을 확보해 줌으로써 보장해 주기 위한 취지로 등장한 규정이죠. 그래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행하면 임대인은 거절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규정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 임대차 계약 기한을 확장시켜 줌으로써 시설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고자 하는 취지죠. 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당한 사유가. 그 정당한 사유가 1번부터 오른쪽 8번까지가 있는데 전부 다 임차인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따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3기입니다. 3기. 2기가 아니고. 자, 그리고 2번에 임차인이 거짓과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쌍방 합의하에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라든가 또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라든가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라든가 또 7번 하시오. 임대인이 그 목적 건물의 점유를 철거나 재건축을 위해서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점유 회복 사유는 2013년도에 그 사유를 보다 더 세분화시켜가지고 분쟁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를 보시면은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할 당시에 그 철거나 재건축을 위한 공사 시기,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점유를 회복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받았다면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또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 이런 부득이한 경우에만 임대인은 계약갱신 거절을 할 수 있도록 그 구체적인 점유 회복의 사유를 구체화시켜 놓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은 최초의 임대차 계약기간, 그것이 원칙적으로 1년이죠.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바로 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 행사기간 5년이죠.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도록까지 규정을 둠으로써 전차인의 경우에도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3번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정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11조 규정은 11조 규정은 뒤에 가보시면은 몇 페이지에 있느냐 하면 71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716페이지에 11절에 차임 등의 정감 청구권에 관한 규정에서 청구 당시에 차임 또는 보증금의 9%에 해당 금액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죠. 이런 규정의 제한은 받습니다. 아무리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했다 하더라도. 다시 713페이지로 되돌아와서 당부장을 한번 보시면 계약갱신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데 본법의 적용 대상인 환산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공과금, 주변 상가금의 차임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정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은 사유의 제한은 받으면서
계약 차임 보증금의 정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유 제한은 받으면서. 그러나 금액의 제한이나 기간의 제한은 환산 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는 적용이 안 됩니다. 사유 제한만 가해집니다. 아마 환산 보증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즉 상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사유 제한도 받고 금액 제한도 받고 기간 제한도 받는다라는 겁니다. 차임 정액을 청구할 때는. 4번 임대인이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묵시적 갱신에 관한 규정이죠. 그래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도 우리가 묵시적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때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보지만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보게 된다라는 점. 그 다음 뒷페이지에 이렇게 이제 묵시적 갱신이 있게 되면은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과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앞 페이지 712페이지로 가서 8절에 계약갱신 요구 등이라고 되어 있죠. 계약갱신 요구 등. 그래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갱신에 관련된 규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가 바로 우리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하고 주임법에는 없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묵시적 갱신에 관한 규정입니다. 계약갱신 요구에 관한 규정, 그리고 묵시적 갱신에 관한 규정. 묵시적 갱신에 관한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과 동일한 취지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은 계약갱신 요구에 관한 규정은 주임법에는 없습니다. 상인법에만 있는 특이한 규정이 있죠. 알으세요? 자, 다시 뒷페이지로 가서 714페이지에 10절에 보면 권리금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최근에 개정하면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상가건물 임차인의 각종 다양한 시설 권리금이나 바닥 권리금이나 아니면 영업 권리금 등 이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임차인에게 보장해주기 위한 취지에서 신설한 규정들인데 실무상으로는 상당히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논란 소지가 될 만한 법 규정들도 많아요. 해석상. 그래서 어찌됐든 법 규정 위주로 정리를 잘 해두시면은 시험 문제 푸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에 관한 이 상인법의 규정은 용어 정의부터 먼저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권리금이라는 게 뭐냐 해서 대부분 판례 입장을 법조문에 반영해서 명시해두고 있는데 읽어보시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이게 바로 시설권리금이죠.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이게 바로 뭐다? 영업권리금이 될 것이고,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이게 바로 바닥권리금,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 양도 또는 이용 대가, 이걸 전체적으로 이제 권리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권리금이라. 그래서 권리금은 보증금도 아니고 차임도 아닌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 금액에 포함되는 금전이라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2번에 보시면 권리금 계약이라는 데인데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 관한 규정의 조문을 읽으면서 이해를 하고 정리할 때는 이 그림을 좀 많이 생각을 하면서 읽어주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인이 있고, 알겠죠? 임대인이 있고, 상가건물에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당연히 이 두 사람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있게 되는 거죠. 임대차 계약이. 그리고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 그래서 이 신규 임차인도 임차인이죠. 임대인과의 사이에 무슨 계약?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 사이에 체결되는 이 계약이 바로 무슨 계약이다? 권리금 계약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와 권리금 계약을 통해서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하지 말아라라는 소리입니다. 어떤 식으로 방해를 하느냐? 결국 이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거절하는 방식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알겠어요? 결국 이 임대차 계약을 거절해버리면은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 계약을 통한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가 박탈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임대차 계약 체계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식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갈로 2번에 보시면, 자, 1번,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임대차 종료 시까지 요 기간 사이에 회수 기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요 사이에 결국 임차인으로서는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를 확보해서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된다. 그 기간이 중요합니다. 다음 각구의 어느 하나에 대한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은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10조 1항 각호 이게 뭐냐? 관로에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 아까 8가지가 있었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국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임차인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것들이죠. 결국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이기 때문에 결국 권리금 계약갱신 요구, 즉 이 임대차 계약 체계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 기회를 임차인은 부여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번, 2번, 3번 이런 행위들이 바로 이 임대인이 방해하는 행위 사례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2, 3, 4의 행위 등을 통해서 우리가 권리금 계약에 따라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1, 2, 3, 4는 방해 행위 유형들입니다. 읽어보시면 뻔한 내용이죠. 근데 4번을 보시면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행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절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국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1, 2, 3, 4에 적혀져 있는 것은 바로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읽어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보증금 또는 차임을 임대인에게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번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번 임대인이 선택한 정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이런 경우는 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라는 점, 그 점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1, 2, 3, 4는 임대인이 방해해서는 안 되는 방해행위 사례들을 적어놓은 거고, 동그라미 2번은 요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적어놓은 것이다 라는 점, 그 점을 명심하면서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임대인이 1항을 위반하여, 즉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때는 결국 권리금 상당 금액만큼의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 되는 거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그 손해 배상액은 당연히 권리금 상당액이 될 것인데,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그 권리금은 권리금 계약에서 약정하겠죠. 그리고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결국 감정평가 방식에 따라서 산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액과 이 권리금 계약에서 약정한 권리금하고 비교해서 낮은 금액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하라라는 소리입니다. 4번에 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서 소멸하도록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716페이지에 5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에 관한 정보를 갖다가 임차인이 알고 있겠죠. 그 임차인은 성실하게 임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라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양갈로 3번에 방금 봤던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제외 규정을 둠으로써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권리금을 상당 부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우리가 1번에 보시면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에 대한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라든가 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에 대한 상가 건물의 임차인은 방금 봤던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국유재산, 공유재산에 대한 상가 건물의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보호받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양갈로 4번에 자 기타 사항인데 국토교통부 장관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 권리금 계약서 요 권리금 계약에 쓰면 표준 권리금 계약서 이걸 정해 가지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러나 2번 보시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해놨죠. 결국 이 권리금 회수기에 관한 보호 규정이 현실에서 별 분쟁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 권리금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권리금액이 정확하게 얼마냐라는 것이 평가할 수 있는 마땅한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평가에 관한 기준을 정해가지고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고시된 기준의 내용이 불합리하다면 결국 이 권리금 회수기에 관한 보호 규정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치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상가금 2차 보호법상에 최근에 신설된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살펴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715페이지에 그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에 관한 규정상 이 임대인이 이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 할 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라는데 그 방해하는 행위 사례들과 다만 그 방해 행위 사례들도 기억을 해야 되지만은 이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들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715페이지에 그 동그라미 1번의 1, 2, 3, 4와 2번의 1, 2, 3, 4를 구별해서 정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학습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1, 2, 3, 4는 방해 행위 사례들이고 즉 임대인의 귀책 사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요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와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입니다.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죠. 알겠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구별 정리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716페이지 차임 등의 정감 청구권인데 양갈로 1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정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을 인하여 사유의 제한이죠. 이런 사유에 있을 때는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는 당사자는 장려되어 그 정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정액의 경우에는 청구 당시에 차임 또는 보증금의 9%에 대한 금액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똑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차임 정액 청구를 제한하고 있죠. 거기서는 5%, 여기서는 9%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환산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보증금액이 좀 큰 그 상가 건물의 임차인의 경우에도 이 규정의 적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즉 사유의 제한은 하지만은 사유의 제한은 적용이 되지만은 요 9% 제한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산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가 건물의 임차인의 경우는 9%라는 제한 없이 차임을 정액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양갈로 2번에 정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정액이 있은 후 1년 이내는 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이것도 주택임차법하고 똑같은 규정입니다. 양갈로 3번은 5번 시험은 출제의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주임법은 개정을 했는데 상임법은 아직 개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보증금을 월 차임으로 전환할 때 산정률을 제한하는 규정인데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기준금리에다가 3.5%를 더한 비율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 아직 상임법에서는 기준금리에다가 4.5배를 곱한 비율 이렇게 종전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있죠. 그래서 이것도 아마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의미에서 더한 비율 방식으로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5번 시험만큼은 좀 출제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학습을 하고 717페이지 제12절에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즉 최우선 병제의 보호에 관한 규정과 719페이지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그 뒤에 부동산 경매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함으로써 요약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